충청북도의 작은 읍내. 이른 새벽부터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낡은 교사 건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운동장 한쪽에는 오래된 철봉이 녹슬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은영이 20회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입니다. 48의 나이.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느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분필통을 흔들어 봅니다. 먼지가 날리고 통 안에 남은 분필은 손가락 한 마디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 분필 한 자루도 아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칠판을 닦고 낡은 걸레로 책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산자락은 그녀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교사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지만 한은영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는 한은영의 바람대로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을 때면 한은영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잘 지내. 회사 생활도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민수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유명한 재벌 회장의 딸 최수민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한은영은 깜짝 놀랐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들고 그녀는 오랜만에 새 옷을 장만했습니다. 시골 교사에게는 큰 사치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객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부 최수미는 한은영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세요? 한은영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수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골 교사라니 세상에 이런 집안에 시집 온 줄 알았다면 절대 안 왔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은영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은영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축하, 인사와 박수 소리 속에서 한은영은 혼자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은영은 조용히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민수에게 짐이 되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한은영은 다시 분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목표, 최선을 다하자.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무시당했지만
한은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몇 주가 지났지만 한은영은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은영은 먼저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한은영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추석에 내려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 내년에는 꼭 갈게. 한은영은 실망스러웠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처가 식구들도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은영은 빈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들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한은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서라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은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한은영은 반가웠지만 민수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한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한은영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을 아들에게 주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안에 보내줄게.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간단히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은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은영은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민수에게서는 고맙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한은영은 서운했지만 아들이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아닌 며느리 최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은영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민이에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요. 민수도 저랑 해외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으니까요. 한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외로 나간다고? 민수는 뭐라고 하니? 수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한은영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외로 떠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은영은 곧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이 남긴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작은 논밭을 몇 개 남겼습니다. 한은영은 그 땅을 팔지 않고 간직해왔는데
이제 그 땅을 팔아서 뜻깊은 일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던 하는영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는영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땅을 팔았습니다. 논밭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고 그녀는 그 돈으로 학교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을 설치하고 헌 책을 모아 도서관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는영의 뜻을 알고 도와주었습니다. 목수 할아버지는 책상을 만들어 주었고 이웃집 아주머니는 커튼을 달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도서관을 찾아왔고 책을 읽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는영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떠났지만 나에게는 아직 이 아이들이 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는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는영은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교사로서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멀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 길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는영은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는영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갔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하는영은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제 68이라니.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녀의 열정까지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는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다가왔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의 진심과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교사들도 하는영을 존경했고 학부모들도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한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기면 안심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는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20년 전에 세운 도서관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기부금도 모였고 마을 주민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고 컴퓨터실과 자습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면 도서관으로 몰려들어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는영은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독서, 토론회를 열었고 방학 때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책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책 속에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는영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우수도서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지역 신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시골 교사의 헌신, 지역 교육을 바꾸다. 가난한 마을에 희망을 심은 작은 도서관. 그런 기사들이 실릴 때마다 한은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것 아닌데 이렇게 크게 다뤄주시니 부끄럽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우수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은영의 도서관이 선정된 것입니다. 촬영팀이 마을에 도착했고 카메라는 도서관 곳곳을 담았습니다. 한은영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 독서 토론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방과 후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은영의 진심에 감동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선생님이 진짜 교육자입니다. 나라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한은영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본 사람 중에는 교육계 고위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었던 그는 한은영의 인터뷰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교육자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에 이런 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은영 선생님을 교육개혁위원으로 추천하세요. 며칠 뒤 한은영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시골 교사인 제가 교육개혁위원이라니요? 하지만 공문은 진짜였고 교육부에서는 그녀의 경험과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영은 고민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곳 아이들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가셔야죠. 선생님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서관은 잘 운영할 테니 걱정 마세요. 결국 한은영은 위촉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한은영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한 도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복잡한 지하철, 모든 것이 시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나 교육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론과 데이터로 이야기했지만 한은영은 현장의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현장 교사의 감정적 호소로는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교수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데이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부모들의 눈물, 교사들의 땀, 그것들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점차 다른 위원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영은 회의 때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며 겪었던 일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들,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이룬 성과들.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한은영의 제안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입안했고 그 정책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은영의 성과가 언론에 다시 한번 보도되었습니다. 시골 교사 출신, 국가 교육 정책을 바꾸다. 현장의 목소리로 교육개혁을 이끄는 한은영 위원. 기사들은 그녀의 헌신과 진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한은영을 주목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육부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해 가을, 한은영은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시골 교사에서 교육부 차관이라니 한은영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장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동료 교사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녀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은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환 속에서 한은영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금성그룹 회장 최민호. 그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며느리 최수민의 아버지였습니다. 한은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저분이 축하 화환을 보냈을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보낸 거겠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될 인연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취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은영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금성그룹에서 교육부와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수민, 20년 전 시골 냄새 난다며 자신을 무시했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수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차가운 눈빛, 시골 교사라니 세상에라고 내댔던 그 목소리. 한은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침착하자.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면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며칠 뒤 교육부 회의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은영은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시골 교사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수민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최수민은 한은영을 보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그녀도 한은영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수민은 곧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금성그룹의 제안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최수민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희 금성그룹은 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국의 낙후된 학교에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은영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제안의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금성그룹이 이런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수민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금성그룹은 현재 정부 감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말입니다. 그 말에 최수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수민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교육부는 어떤 기업과 협력하든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하죠. 최수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한은영은 잠시 최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자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가기 직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민수의 아내였던 최수민입니다. 한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최수민은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는 업무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최수민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날 저녁, 한은영은 숙소로 돌아가 오랜만에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20년 전 최수민과 함께 해외로 떠났고 그 뒤로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간단한 문자 메시지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며칠 뒤 교육부 감사팀이 금성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은영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그녀의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한은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금성그룹은 지난 몇 년간 정부 관계자들에게 매물을 제공하며 각종 사업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수민이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보고서를 덮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만약 법대로 처리한다면 최수민은 물론 금성그룹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였던 최수민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 한은영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복수하려는 걸까? 아니면 정의를 세우려는 걸까? 그날 밤 한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시골 교사였던 자신이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서러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한은영은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금성그룹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세요. 어떤 압력이나 청탁도 받지 마시고 사실만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한은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비리 조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수민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교활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은영의 과거까지 들춰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교육부 차관과 며느리의 대결, 시골 교사의 복수극? 그런 제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구나.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결의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결국 자신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한은영은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혹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드디어 감사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은영은 두꺼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금성그룹은 지난 5년간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교육 사업 승인, 세금 감면, 각종 인허가, 모든 것이 불법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수민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금성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뇌물은 그녀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은영은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20년 전 그 오만했던 여자가 결국 범죄자가 되었구나. 감사 결과는 곧바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금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금성그룹,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교육사업 불법 로비, 금성그룹 최고 경영자 소환. 연일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었고 금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교육부 차관과 금성그룹 최고 경영자. 알고 보니 고부관계. 시골 교사 출신 차관. 며느리를 겨냥한 조사. 기사는 한은영과 최수민의 관계를 파헤쳤고 이 사건이 사적인 복수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은영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원칙에 따라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한은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한은영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에서 무시당한 시어머니, 복수의 칼을 갈았나? 한은영은 비서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나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언론은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한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한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수민 때문에 돌아왔어요. 한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만날 수 있겠니?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한은영은 조용한 찻집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은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난 20년간 후회하며 살았어요. 수민과 결혼한 것도, 어머니를 버리고 해외로 떠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한은영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저 제 욕심만 쫓았어요. 민수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수민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민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민수는 수민의 그늘에 가려 살았고 그녀의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년 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한은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떠난 제가 다시 돌아올 면목이 없었어요. 한은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하지만 민수는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 궁지에 몰렸고 어머니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한은영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민은 언론을 조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를 들춰내서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해요. 한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수민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최수민은 20년 전에도 오만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렸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한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길 거야.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情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수민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서 싸워왔어. 이번에도 이길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 민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은영은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골 교사에서 시작해서 혼자 아들을 키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이제는 교육부 차관까지 올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수민과의 대결. 하지만 한은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민수와의 만남 이후 한은영의 주변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교육부 차관, 며느리에게 복수하나? 시골 출신 차관, 재벌가와의 은밀한 전쟁.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한은영의 사진은 매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한은영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최수민 씨와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 며느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계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일했습니다. 장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차관님을 국회로 소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은영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가겠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장관은 한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힘내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한은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영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수민이었습니다. 차관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한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수민을 만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이전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한은영은 조용한 찻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벗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최수민은 한은영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영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최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일도, 그리고 20년 전 일도요. 한은영은 최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수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골 교사라고, 가난하다고, 차관님을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관님은 진짜 교육자였고, 진짜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은영은 최수민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최수민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건가요? 최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한은영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최수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차관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수민은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정치인, 관료, 기업인, 모두 여기 있어요. 한은영은 놀라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의 회장들. 최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요. 차관님, 이걸 검찰에 넘겨주세요. 한은영은 서류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성그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한은영은 최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겁니까? 최수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이야말로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한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더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과의 전쟁. 하지만 그녀는 교육자였고 정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수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최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이야기예요. 저희는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민수는 지금까지 차관님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제가 민수에게 차관님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한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수민은 계속했습니다. 차관님, 민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한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최수민은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을 나갔습니다. 한은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서류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은영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은영은 검찰청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검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한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밝힐 증거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은영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영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최수민이 건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한은영은 검찰청 문을 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진실을 위해서. 검찰청 복도를 걸으며 한은영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무시당했던 그날, 서러움을 삼켰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한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그리고 그녀는 검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찰의 증거를 제출한 뒤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수민이 건넨 서류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연일 권력자들이 소환되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3명, 전직 장관 2명, 그리고 재벌 기업 총수들까지.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 부패, 카르텔의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은영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했고 국회 청문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치켜 세웠지만 여당 의원들은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한은영은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민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예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최고 경영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은영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최수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 뇌물을 건넨 대상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 검사들은 그녀의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최수민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정 구속 심사에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은영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시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한은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최수민이 감옥에 간 건 그녀 자신의 선택 때문이야. 며칠 뒤 한은영에게 구치소로부터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수민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은영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최수민을 만나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한은영은 유리창 너머로 최수민을 마주했습니다. 최수민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최수민은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영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최수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차관님을 무시했어요. 시골 교사라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차관님이야말로 진짜 부자였어요. 한은영은 최수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수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차관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부자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서관을 세우고 교육을 바꾸려고 노력하셨죠. 저는 돈과 권력만 쫓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은영은 최수민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의 최수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수민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최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야 배웠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한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수민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최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한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최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 제가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차관님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요. 한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한은영은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은영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저녁 사줄게. 같이 밥 먹자. 민수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한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골 음식 파는 곳으로 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 한은영과 민수는 조용한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했어요. 2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요. 한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도 68배 새로운 길을 걷고 있잖니.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제대로 살겠어요. 어머니처럼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도 나누고 지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은영은 민수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한은영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을 만나셨다면서요?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났어. 그리고 용서했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께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요? 한은영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본받고 싶어요. 한은영은 미소 지으며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모자의 시간. 그것은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며칠 뒤 최수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였습니다. 최수민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혔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수민의 변호인은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증거를 자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수민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한은영 차관님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은 저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최수민의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며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은영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한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한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육부 차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누구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한은영의 증언을 경청했고 방청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최수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한 점,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최수민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은영은 최수민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수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한은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이해가 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그저 정의가 실현된 것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한은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 차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은영은 교육부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를 임명했고, 취임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료 교사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녀가 가르쳤던 제자들, 모두가 한은영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은영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의 존엄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은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은영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곁에 있어줘서 엄마도 힘이 나. 취임식이 끝나고 한은영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20년 전에 세운 도서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은영은 도서관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도서관 사서가 한은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관님, 오셨군요. 아이들이 장관님을 기다렸어요. 한은영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책 읽어줄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은영은 낡은 교탁에 손을 얹고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처럼요. 한은영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은영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책 읽기가 끝나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은영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꿈이구나. 가르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다. 선생님도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잿빛 양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한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바로 최수민이었습니다. 한은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최수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석방되었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아서요. 한은영은 최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맑고 진솔했습니다. 최수민은 손에 든 꽃다발을 한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은영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최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장관님처럼요. 한은영은 최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최수민은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수민은
도서관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장관님께서 세우신 도서관이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네요. 최수민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한은영은 최수민과 함께 도서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깨달음, 그리고 미래의 희망. 두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은영은 최수민에게서 용서의 힘을 배웠고, 최수민은 한은영에게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은영은 도서관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가 멀리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갈까요? 한은영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녀는 아들에게 걸어갔고 최수민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마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은영은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은영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여정,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국 그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관실에 도착한 한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전국의 낙후된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계획.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 한은영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사야. 장관이라는 직함이 붙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은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골 교사에서 시작해서 교육부 장관까지. 그녀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최수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사 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과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은영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따라서요. 햇살이 비치는 어느 봄날, 도서관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은영이 20년 전에 뿌린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아이들이요.